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 화해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피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나가야 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의 피해를 서로 듣고 들어보고, 북쪽도 남쪽을, 남쪽이 북쪽을 들어보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은 쉽겠습니까? 일반의 시민의식 가지고는 이 파고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해의 말씀, 정말 예수님 스스로가 이 적개심의 높은 담, 적대감의 높은 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높은 담, 적개심의 담이죠. 분노의 담이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적게 하는 이런 것을 장을 허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어내셨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화해의 영성을 회복해서 북한 사람들의 그 피해 상황을 좀 들어보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해 상황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시작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아까 말한 땅이 열리고 남북이 경제적으로 소모적인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경제 협력을 이루면서 또 정말 이 자유롭게 대륙과 소통하는 이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전들, 통일 비전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반도 미래전략 너무 거창한 주제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대통령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당선이 됐고, 이제 앞으로 5년간 2017년까지 새로운 한국의 역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년, 2022년까지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겠죠. 앞으로 10년, 짧게는 5년, 10년, 혹은 20년, 이 미래 한반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죠. 21세기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 문제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게 가장 우리 한국의 지금 골치 아픈 문제, 앞으로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이요. 좋았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답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아마 경제 문제라고 하겠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한국이 그나마 조금 지혜롭게 극복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21세기에 한 100년을 내다볼 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IT에서 찾을 것인가, BT에서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계속 고심하면서 많은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 기업체, 학계, 연구소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이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과제로서 저는 단연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제가 쭉 설명한 이런 많은 문제들의 근원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통일이라는 것을 국가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아니면 마음속으로 인정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헌법 구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주권을 강화하고 등등등 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앞부분에다가 통일이라는 것을 국시로 내걸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공히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도 통일이 최대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북한의 2013년 신년사에 보니까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던졌는데요. 올해 추구해야 할 목표 두 가지 화두를 던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경제건설이고 다른 하나가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을 민족의 최대 절박한 과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통일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이것이 이 통일 문제 또 분단 극복 그리고 통일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이 분단으로 치르고 있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분단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문제라든가 노인 복지 문제라든가 교육 이런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치르고 있는 비용을 분단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 지불해야 될 비용, 대가를 통일 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 이전에 지금 현재 한국 또는 북한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단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분단 비용을 간단히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지리적인 비용입니다. 공간이 폐쇄되어 있고 공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치르게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중국과 러시아를 오고 가지를 못하죠. 물론 제도적으로 막혀있기도 합니다만은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방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죠. 휴전선으로 가로막혀서 북한 땅이 제한되어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많은 비용들, 물류 비용들, 경제적 손실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비용들 다 느끼실 겁니다. 휴전선에 200만 군대를 집결시키면서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많은 군사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 군사적 비용은 단순히 물질적 비용만이 아니라 인적인 비용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군대 안 간 학생들도 있고 다녀온 학생들도 있지만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만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이 경쟁이 치열한 이런 이 국제 사회에서 왜 남북한만 이렇게 서로 소모전을 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반성적으로 본다면 정말 남북이 힘을 모아서 이런 비용들, 군사적이고 경제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이런 비용들을 물질적인 비용과 인적인 비용들을 줄임으로써 많은 나머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분단의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비용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는 과연 어떠한 한국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 가져오고 있는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비용 굉장히 큽니다. 분단으로 끊임없이 양산되는 것은 불신이죠. 불안이죠. 불안 스트레스 엄청 크죠. 아마 전쟁의 공포감 지금 많이 잊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이 전쟁에 대한 불안 의식, 불안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 사회를 벗어나서 유럽이나 미국, 요즘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게 과거와 같이 안전지대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 밖을 벗어나게 되면 한반도가 상당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런 많은 문제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분단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문제들, 월남자, 월북자, 납북, 탈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가족이 지금 흩어져 있죠. 여러 형태로 가족이 갈라져 있습니다. 참 이러한 가족이 찢기는 아픔과 고통들,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 또 남북한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이념 갈등, 이념 대립, 남남 갈등으로 표현되는 이런 많은 깊은 상처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 분단의 비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화폐의 가치만으로 물질적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것이 남북 간의 불신인 것 같아요. 21세기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보수 정치
사회학자가 분석한 대로 21세기는 소셜 캐피탈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지배하는 트러스트라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이 국가 발전을 견인해가는 사회라고 규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코노믹 캐피털이라기보다는 소셜 캐피털인 보이지 않는, 사람과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자본이 돼서 그 국가를 경제력이나 또는 그 정치, 사회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남북한은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있죠. 그것은 남북 간에 서로 불신하도록 교육하고 또 그런 데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남북 간에 불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내부적으로도 내재화되고 또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에 IMF의 그 한번 뱅크럽트 파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한국이, 저는 현재 상태에 소셜 캐피털이 뱅크럽트 파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더 이상 한국 사회 또 북한 사회의 신뢰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 소셜 캐피털이 완전히 파산되어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한국이 지금 세계의 선두주자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보면은, 한국이 국내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해외 나가 보면은 한국이 아마 탑5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라. 여러 면에서, 문화, 교육, 정치, 경제, 여러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국내에 와보면 교육이 엉망인 것 같은데, 해외 나가면은 한국 교육을 따라하자고 모든 나라들이 다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싸이도 그냥 말만 타고 세계 다니니까 뭐 세계를 다 제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한국이 앞으로 이런 큰, 심각하게 치르고 있는 이런 비용들을 이대로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고 또 이런 경제력을 기초해서 선교의 동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는 참 이 분단의 문제가 심각하다. 분단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우리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객관적으로 한반도가 통일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를 아주 주마간상격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이죠. 우리가 한 몇 년간 이렇게 봐왔듯이, 아까도 설명했고 200만 군대, 북한에 120만, 남쪽에 한 70만 정도의 군대가 휴전선에 집결해 있습니다. 병력, 화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남북관계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보면 동포이면서 적인 이중적인 관계,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교육 방식 같아요. 적이면서 동포다. 참,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말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을 상대로 해서 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꼭 남북한뿐만 아니라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계사적으로 볼 때 모든 국가들은 항상 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인데요. 정말 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한국을 지키고 또 어느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적개심, 적대의식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사실 이 건강한 애국심이라든가 또 안보는 사랑에 기초해야 되죠.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집단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동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바친다라는 각오로 사람들이 서 있어야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죽음이 될 텐데,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런 남북 관계, 적으로 규정하면서 서 있어야 되는 이런 관계, 남북 관계가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험악한 발언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북한이 2010년 1월 15일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 성전이 개시될 것이다. 이렇게
2010년 1월 15일 날 선언하고 3월 달에 천안함을 터뜨렸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제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천안함 관련한 어떤 그 즈음에 이제 천안함의 그 상흔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북한이 도발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원점과 지원 부대까지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또 뒤에 쭉 보면은 10배로 응징하겠다라는 식으로 한국도 계속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험악한 발언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북이 정상회담도 2번씩이나 하고 물자가 17억 달러 1년씩 교류가 된 적도 있고 17만 명이 남북을 왕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1년에 17만 명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북한에 18번이나 왕래하면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류가 본물 터지시디 열렸지만은 지금 현재 돌아보면은 남북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기구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뭐 연락을 하려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바로 남북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들의 의식, 북한이나 남쪽이나 굉장히 그 감정들이 악화되고 있고 또 특히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한국, 단순히 국호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정치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이끌어 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역에서 북한 정세는 어떤가? 북한 정세는 과거보다는 뭐 통일에 좀 가깝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세가 과거보다 조금 더 불안정해졌으니까 불안정해지면 뭐 그것이 정말 통일로 귀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통일에 좀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지속됐고 지금 이제 2년 차를 맞고 있죠. 선군 정치, 군대를 앞세운 정치에서 약간 이제 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택과 김경희가 후견 통치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북한의 정세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해졌고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북한의 경제는 외부에서 엄청난 이 재정 지원이 차관이 됐던 아니면 무상 원조가 됐던 엄청난 지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약간씩의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대한 개혁을 통한 변화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인데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 지난번에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했다고 해서 어제 미국에서 유엔에서 제재를 가했고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북한이 외무성 담화로 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외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핵이라는 말을 꺼내면은 이제 대화 안 하겠다. 우리의 뭐 어떤 자기네 주권을 지금 자존심을 건드렸다. 인공위성을 쐈는데 뭐 거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인공위성을 쏘려면은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기본 기술인데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북쪽은 이제 다시는 핵 문제는 대화 안 하겠다. 그건 없다. 그리고 약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보이는 어떤 조치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놔서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새로 들어서는 우리 박근혜 정부로서도 뭔가 이렇게 대화 교류를 해보려고 준비도 했다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마 금년 1년 내내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북 제재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쪽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 북한은 거기서 극렬히 저항하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과 타협하는 수준에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북한의 정세도 계속 북한의 정세는 일단 불안정해지고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의 객관적 환경은 점진적으로 통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남북 간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 자원들이 많이 부족한 환경이다. 그렇지만 북한 정세나 국제 정세는
점진적으로 통일의 길로 지금 들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통일의 비전을 이러한 시대일수록 가장 필요한 것은 통일의 비전을 높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레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비유해서 통일 준비를 설명하는데요.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 튼튼한 엔진이 있어야 된다. 막 3000cc, 4000cc, 막 튼튼한 엔진. 큰 엔진이 있으면 힘차게 굴러갈 수 있죠, 자동차가. 두 번째는 기사, 운전기사가 유능해야 된다. 세 번째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름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서 첫 번째 통일로 비유하자면 엔진은 남북을 결합하고 통합하는 메커니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뭐 경제공동체나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제협력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평화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평화체제라는 것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느냐 이런 단순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 간에 기본 합의서도 있고 6.15 공동선언, 14선언들 이런 선언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제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개성공단 같은 이런 협력체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가 법적으로 정전 상태,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전시 상태라고 가정하고 평화협정으로 뭐 만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고 종전 선언을 해주면서 교차 승인을 하고 평화협정에다가는 가장 최소한의 것들, 국경 관리 조치들 같은 것만 담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쳐서 합쳐서 이것을 평화체제, 시스템이라고 불러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커니즘, 통합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통일을 추동할 수 있는 엔진,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을 견인해내는 중요한 메커니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것을 추동하는 힘은 역시 리더십에서 나오는 거죠. 운전기사는 정치 리더십이죠. 정치 리더십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좌우 핸들을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엑셀레이터를 한 120km, 140km로 쫙 밟기도 하고 또 속도 측정하는 게 이렇게 딱 오면은 110으로 쭉 줄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 좌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정치 리더십인데요. 정치 리더십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지난 20년간 이렇게 경험해 보지만 정말 아마추어 리더십인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어떤 경우는 계속 우회전, 어떤 때는 계속 좌회전, 또 좌회전 했으니까 막 우회전. 그것도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유능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막 핸들을 꺾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도도 말이죠. 막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막 다음 사람들 꼬꾸라질 정도로 브레이크를 막 밟으니까 막 사람들 죽고 넘어지고 막 정말 이 영역에서 보면은 너무 엉터리 같아요. 그게 정치 리더십,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물론 잘한다고 다들 전문가들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정말 아마 외국 사람들 한 20년간 이렇게 보면 참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의 자산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 리더십에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도로인데요. 그거는 저는 외교력이라고 봅니다. 외교. 자동차 굴러가기 위해서 도로가 잘 깔려 있으면 잘 질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협력하고 지원해주면 정말
통일 한국의 축복 속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뭐 우리 개인도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사회 지지를,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교 부분에서는 정말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과거에 통일에서 지나치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학습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통일할 때 주변 국가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좀 지배되는 경향들이 많아요. 강대국에 눌려서.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이 좀 작으니까, 국가가 작으니까 어떻게 이 주변 국가들이 반대하면 해보겠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잘 이걸 따져보면은 이 독일 경우에는 왜 주변 국가들이 반대했는가 하면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실패했죠.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승전국들이 이 독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동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든 승전국들이 독일은 통일 안 된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남북의 통일, 분단, 이 문제는 미일 중러 세계 어느 나라가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 없어서, 외교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는 얘기지, 도의적으로나 도덕적인 명분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독일은 통일해야 된다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계속 반대하고 벌을 주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남북이 한반도가 통일돼야 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명분을 우리가 충분히 외교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외교력이 있다면, 그럼 훌륭한 외교관이 여기서 나온다면 왜 불가능하겠는가 그겁니다. 그럼 패배주의적인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유능한 외교관이 좀 여기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하려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걸 좀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기름을 안 넣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이 뭐겠습니까? 에너지가 통일의 의지, 통일의 열정, 통일의 비전. 우리가 지금 찬양하면서 정말 가슴 뜨겁게,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에너지가 이 모든 메커니즘과 리더십과 외교력을 만들어내는데,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아까 통일의식 조사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통일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통일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낼 수 있겠느냐. 저는 통일의 열망, 통일의 열정, 통일의 비전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런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는 그런 동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화해의 영성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남북 간의 적대감과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 엄청나게 큽니다. 적대적인 태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안보의식이라는, 안보의식을 확고히 한다는 그 이름 하에 적개심을 키워왔는지,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그 분노와 원한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많은 적개심과 두려움과 원한 감정들이 지금 남북 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나은데요. 북한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원한 감정들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적개심과 원망의 감정, 분노, 이런 감정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정말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발버둥 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들입니다. 근데 남북한이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관습들을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왜 이렇게 남북 간의 이런 문제들을 죄 또는 악이라는 이런 의식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남북한 사람을 만나보면 6.25 전쟁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들에서 항상 자기 쪽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대로 피해자라고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을 당했고, 내가 당했고, 사람이 많이 죽었고, 아프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남북을 같이 왕래하고 제가 매 2년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학자들하고 해외에서 계속 2박 3일간 토론회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가끔씩 대화를 하면 서너 시간씩 가버려요. 금방 갑니다. 그런 걸 쭉 제가 그 사람들의 심성을 보면 정말 남북한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남쪽은 북쪽에 대해서, 북쪽은 남쪽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다면 북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북쪽은 자기네 피해만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남쪽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남쪽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나게 사상의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남북 간에 이런 많은 살육전이 6.25 전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6.25 전쟁 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쟁 얘기, 6.25 전쟁, 또 한국 전쟁 얘기가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런 문제가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라서 저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나 그러지만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 원한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한 수치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에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80만 명 정도는 82만에서 85만 명은 남쪽 사람들이 죽었고요. 희생당했고 한 120만 명 정도가 북쪽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구를 보면 남쪽이 당시에 2천만, 북쪽이 960만, 절반 정도, 1000만 조금 안 되는 그런 인구였죠. 그런 데서부터 북한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물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당한 고통 얼마나 큽니까? 대전 학살, 공주 학살, 전주 학살, 많은 학살들이 남쪽에서 자행됐고 그러나 북쪽에 대해서는 관심 없거나 괜히 그런데 잘못 관심 가졌다가는 또 위험하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뭐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즘에 이제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의를 무조건 전범자를 잡아다가 그냥 족치는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상대와 관계를 단절하고 영원히 원수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는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정의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다. 관계를 중시하면서 정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을 텐데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통일의 비전을 높이 세우고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 화해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피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나가야 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상대의 피해를 서로 듣고 들어보고 북쪽도 남쪽을 남쪽이 북쪽을 들어보고 서로 화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은 쉽겠습니까? 일반의 시민의식 가지고는 이 파고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해의 말씀, 정말 예수님 스스로가 이 적개심의 높은 담, 적대감의 높은 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높은 담, 적개심의 담이죠. 분노의 담이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적게 하는 이런 것을 장을 허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어내셨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화해의 영성을 회복해서 북한 사람들의 그 피해 상황을 좀 들어보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해 상황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시작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아까 말한 땅이 열리고 남북이 경제적으로 소모적인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정말 이 아름다운 경제 협력을 이루면서 또 정말 이 자유롭게 대륙과 소통하는 이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전들, 통일 비전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이죠. 나눔. 우리 변화된 영성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표현, 이 나눔일 텐데요. 북한의 사람들의 굶주림과 질병, 빈곤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러나 북한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은 정말 경제적으로는 너무 한국이 풍요롭습니다. 1995년 이후 과거 17년 전에 북한이 당했던 고난의 행군, 그로 인해서 한 60만에서 80만 명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기아 사망이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일설에는 몇백만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한 200만 명 정도 사망했다는 것은 그냥 이러저러한 사람들 다 자연 사망한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한 15, 6년간에 한 200만 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망한 사람, 추가적인 사망 인구는 60만에서 80만 정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이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또 한국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말 이 60만, 80만 혹은 100만 정도의 먹을 것이 없어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숨에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이거는 비극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이렇게 가슴속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한 300명이 어디서 집단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노숙자가 3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막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뭐 했느냐?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럴 거예요. 근데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집단 하사했다.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이게 북한에서 벌어졌던 사실이고 지금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북한에 몇 번 다니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북한에 다니는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북한 노래를 좀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가서 노래방 가지고 노래도 하고 그러면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북한 노래를 배워가지고 언젠가 북한에 갔어요. 가서 이제 저는 노래방에 가서 의기양양하게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 그래서 동지의 노래라는 걸 불렀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너무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그 뒤에는 제가 부르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막 군가처럼 이렇게 식사하게 부르고 와서 다 잘했다 생각하고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막 노래방에서 하지 그런 줄 알았더니요.
숙연한 겁니다. 자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다들. 여러분들 제가 노래 부르니까 막 박수치고 막 신났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노래만 들으면 막 그냥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생각하면 그때 죽었던 자기 동료들, 가족들, 막 친구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고통을 북한 사람들이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한 이 5, 6년 동안에 당한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은 거기 한번 이렇게 좀 동감하고 들어보려는 그런 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스토리를 들으니까 정말 북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비판들이 있죠. 주었더니 거기 북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다. 군대로 빼돌렸다. 시장으로 되돌아갔다. 뭐 많은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하니까 늘려야 한다가 17.5%, 줄여야 한다 40%. 그다음에 북한 주민에게 줘봤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56%,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사람도 43% 있었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북한 상황을 알면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나온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 탈북자들을 저희가 수소문해가지고 150명 정도를 모아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 북한 사람, 탈북자들의 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북한이 한국이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북한 사람들의 68%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 70% 정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을 하면은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77%가 긍정적이다. 그 중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47%고요. 줘봤자 소용없다, 부정적이다라는 사람들은 3%밖에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조사하면요. 그래서 늘려야 한다, 대북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북한 사람들이 62.3%. 그 다음에 중단,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8%. 그리고 좀 주기는 주되 조금 줄여서 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14.6%. 그래서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쪽은 적어요. 그리고 더 늘려서 줘야 된다라는 사람이 62%니까 또 좀 줄이지만 줘야 된다라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77%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북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게 물품이 들어가면은 그 물품이 북한 사람들에게 분배가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들어오면 희망이 생기고 물가가 떨어지고 물자가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UNHCR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대북 지원이 아니라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수혜자들에게 가는 확률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받아먹는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물자가 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죠.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다 같은 마음이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정말 북한에 굶주리고 헐벗고 정말 많은 사람들,
소수는 잘 살겠지만 다수가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이 사람들에게 참된 이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우리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통일의 비전들을 생각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이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과거에 한국 남쪽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12,300명이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합니다만 그보다 많은 한 5만에서 7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을 거로 보는데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북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물론 북한 동포들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특히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이런 탈출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반동분자로 추방을 했는데 그때 어디로 추방한 줄 아십니까? 전국의 많은 지역으로 추방했지만 가장 많이 추방한 지역이 저 온성 지방, 아오지 탄광이라고 부르는 저 오지로 추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1958년이나 67년 당시에는 냉전이 서슬퍼렇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저 오지에다가 이 사람들을 보내놓으면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사회에 돌아오지 못할 저 오지 아오지 탄광으로 가장 먼 곳으로 보냈죠. 근데 그들의 신음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열어주시니까 저 뒷문으로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오게 돼서 한국에 와 있는 24,000명의 탈북자 중에서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소리, 신음 소리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다시 열어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정말 통일의 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북아 정세 그리고 북한 정세가 통일의 길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의 준비, 객관적인 상황은 굉장히 멀게 보이고 또 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곧 됩니다. 앞으로 5년을 가겠고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10년 우리가 앞에 내다볼 때 우리가 정말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북한과 좀 그들의 고통들을 한번 나누고 또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실제로 그 변화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또 특히 북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기로 우리가 헌신할 때 아마 통일의 길, 남북이 지금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런 지리적인 길이 활짝 열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선교 루트로 활용해서 마음대로 세계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인 땅이 열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서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걸 의식이 변화되면은 이제 점진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통일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통일에 대한 비전의 실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북한과 화해하려는 마음, 화해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북한과 화해하겠다. 그리고 북한과 좀 어려운 것을 한번 나누겠다. 사랑을 나누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에너지가 돼서 이런 통일의 물고 또 선교의 비전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통일 비전 캠프에 모인 여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